이번 부동산 시장에 폭락이 오면 왜 역대급 폭락이냐? 지금 과거의 IMF,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존 두 번의 연속된 위기로 인해서 집값이 떨어졌을 때 그 시기보다 훨씬 더 위험한 시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폭락이 눈앞에 왔고, 그렇다고 해서 집값은 조금 떨어지고 다시 오르니까 떨어질 때 당장 저점에 잡아라, 이딴 말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 왜? 이번에는 엄청날 것이기 때문에. 자, 금리 인상 시그널 구체화되고 있다고 하죠. 하반기에만 두 차례 올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떨어뜨릴 때도 두 차례 연속으로 떨어뜨렸죠. 올릴 때는 연속으로 이렇게 올렸죠. 올릴 때보다 떨어뜨릴 때 굉장히 짧은 텀으로 떨어뜨렸다. 떨어뜨릴 때는 7월, 11월 4달 텀이었죠. 그리고 3월, 5월 2달 텀이었죠. 올라갈 때도 그렇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급격히 떨어뜨렸는데. 그러니까 한두 번 올려도 긴축 아니고 하반기에 두 차례 올릴 수도 있다. 이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금리 떨어뜨리고 나서 가계부채가 쭉쭉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가계부채 위험성은 점점 커졌고, 얼마나 위험해졌냐, 이것도 봐야 되죠. 금리 인상의 공포가 몰려온대요. 아래 공포라고 하죠. 기존 0.5%에서 0.25%포인트 올릴 듯 자꾸 이런 추측성 기사 쓰죠. 올린다는 말을 거부할 수가 없게 됐죠. 하는 총재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최대한 적게 올리는 걸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저렇게 될 거란 보장 없죠. 두 차례 올리는 게 바로 코로나 이전 회복까지 올릴 수도 있어요. 0.25, 0.5 이런 식으로 0.25로 한 차례 올리고 유동성 시장이 계속 되기를 바라고 있을 뿐인 거죠. 거기다 10월설 이야기 나오고 있죠. 자산 거품도 문제 생겼고 위기업종도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 자, 경제가 안 좋아져요. 그러면은 돈이 어디까지 가느냐? 건실한 기업에도 가고 좀비 기업에도 간다. 좀비 기업이 무너지면서 건실한 기업까지 타격을 입어서 같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는 양쪽으로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 살다가, 그러면 좀비 기업을 끝까지 안고 가느냐? 어느 정도 경제 살아나서 건실한 기업들이 좀비 기업으로 인해 타격을 입더라도 존망의 기로에 놓이지가 않는다. 그렇다면은 그때부터는 금리 인상 들어가는 거예요. 민간 부채가 얼마나 증가했어요? 가계부채도 기업부채도 GDP 추월하면 물론이고, 민간 부채 증가 속도가 G5 제쳤다. G5 평균이 가계부채 72.5, 기업부채 104.9인데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103.8, 기업부채 111.1이다. 그냥 수치뿐만이 아니라 6.4%포인트 오를 동안 우리나라는 얼마나 올랐다? 16.5%포인트 올랐다. 가계부채. 기업부채 14.9%포인트 오를 동안 16.7%. 자, 기업부채는 큰 차이 안 나는데 가계부채가 특별히 많이 올랐죠. 엄청나게 위험해졌다. 미국 GDP 대비 가계부채가 98.6인데 103.8 찍었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여기에 숨겨진 전세보증금이 있죠. 전세보증금은 이자도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세를 받은 사람들도 이자를 내야 되죠. 그런데 깡통주택 늘어나고 강제경매 늘어나고 그렇다면은 금융시장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굉장히 위험해졌다. 얼마나 위험하다? 지금 4명 중 1명이 고위험이다. DSR 40% 넘는 사람이 4명 중 1명이 아니라 한 28% 돼요. 조금 더 많죠. DSR 40%면은 연봉 5천 받는 사람은 대출 원리금으로 2천이 나가는 거예요. 연봉 5천 받는 사람이 연봉 3천 받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다. 28.7%가. 과거에 리먼 때 DSR 비중이 20% 나오면 하우스푸어라고 그랬어요. 20%는 이제 껌이죠. 40% 나온 사람이 이만큼이나 나왔다. 부동산 붕괴되면은 가게에서 엄청나게 아작날 사람들 많아졌다. 가장 위험한 리스크 요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올라도 주담대 완화 이야기하고 금리 인상에도 집값 안정된다 하면서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LTV 높여주는 게 문제다. 그 전에 LTV가 50% 혹은 투기과열지분에서 40%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놔서 금리 올라도 괜찮다. 개소리 집어치워라. 지금 DSR 40%가 나온 이유가 뭔데? 이들이 영끌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GDP 대비 가계부채가 왜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러면서 시중 부동자금 같이 늘어났죠. 돈 없는 사람들은 더 빚지고 돈 있는 사람들은 다 팔아가지고 현금화하고 있었다. 그래서 영끌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러니까 DSR이 40%가 넘게 나오는 거예요. 안 위험해요? 지금 고위험군이 4명 중에 1명이 넘는데? 거기다가 지금 뭐 과천청사 지금 4천 가구 취소됐는데 그 근처에다 4,300가구 더 짓죠. 그 자리 말고 딴 데다 짓겠다 이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뭐 태릉 골프장이니 용산 정비창이니 다 삐걱댄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삐걱대고 있냐. 삐걱대길 바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지. 엄청난 위기인데 지금 실수요자들 주권 말건 간데 지들 광고비에 눈이 멀어가지고 저 지읒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과거 리먼 때 그린스펀의 수수께끼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금리는 오르는데 채권금리가 떨어지더라. 금리가 오르면 채권금리는 당연히 같이 오릅니다. 그런데 채권금리가 오르지 않도록 억제하는 게 뭐예요?
채권을 많이 사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은 올라가죠. 그러면은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 이것이 그린스펀의 수수께끼였죠. 증권들이 쭉 사가지고 쭉 떨어지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계속 올리니까 결국엔 올라갔다. 이런 상황이죠. 문제는 뭐예요? 국채금리가 떨어져도 기준금리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린스펀의 수수께끼랑 비슷한 현상. 물론 저 때랑은 달라요. 괴가 다르다. 저 때는 증거가 미국 좀 괴롭히려고 외환보유액 바탕으로 국채를 작전적으로 좀 사들인 게 있는데 그때랑은 조금 다르더라도 비슷한 점은 뭐예요? 국채금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눈앞에 와 있고 경기 회복돼서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는데 국채금리가 떨어집니다. 왜? 증시에서 국채로 가고 있으니까. 기준금리 인상 압박에도 국채금리는 떨어지는 이유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이죠.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자, 주택 구입 부담지수는 거의 리먼 막판쯤에 나타났었죠. 그때 아직 거품이 껴있는 상황이었죠. 2009년 뭐 이럴 때니까. 2009년에 또 한 번 더 뛰잖아요. 그때보다 지금 주택 구입 부담지수가 최고로 커졌다. 문제는 뭐예요? 주택 구입 부담지수는 요때 왜 떨어져요? 집값 떨어져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다는 거는 두 개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집값 그리고 금리. 근데 3분기부터는 집값도 오르고 금리도 오른대. 저금리라서 주택 구입 부담지수가 리먼 때보다 뭐 낮았다, 뭐 리먼 때보다 덜하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때요? 이미 리먼 때 넘어섰죠. 거기다가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주택 구입 부담지수가 뭐예요? 주택을 구입하는데 부담이 된다는 소리예요. 매달 갚는 돈이. 리먼 때보다 거품이 더 꼈다는 소리고 저금리임에도 부담이 더 심하다는 건 거품이 엄청나게 꼈다는 거죠. 그런데도 거품이 아니다. 혹은 거품이더라도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은행권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가계부채를 단속 들어가는 거예요. 서울에서 집 장만하셨네요. 대출 회수합니다. 날벼락. 무슨 날벼락이에요. 언제 얘기했는데 이거 6.17 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벌써 1년이에요 1년 내 규제지역에서 집 사면 회수한다. 미리 이야기를 해놨어요. 신용대출할 때. 근데 본인이 안 지킨 거죠. 억울해요? 예를 들어서 나 지금 생계자금 필요해. 한 100만 원만 빌려줘. 그래? 빌려줄게 했는데 그 친구가 생계자금으로 쓰지 않고 그거 가지고 주식으로 자산 늘리고 있다. 이런 거 눈에 띄면은 야 당장 돈 갚어. 그러면은 생계자금으로 썼다가 주식으로 썼는데 내가 돈 갚기엔 너무 억울하다. 이게 돼요? 개인 대 개인 간에서도 그게 안 되죠. 그런데 국가에서 법적으로 정해서 신용대출을 받는 사람 집 사면 회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겼죠. 억울해요. 양도세도 굉장히 억울한 것처럼 써놨죠. 10몇 억 올랐는데 양도세 8억 내야 되니까 억울하다. 연봉은 세전으로 계산하지만 실수령액은 세후로 계산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세후 실수령액에 대해서 불만이 엄청나게 크다. 소득세 말도 안 된다.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 있어요? 왜 근데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띄우냐.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날벼락은 무슨 날벼락이에요. 이미 가계부채가 굉장히 위험하고 부동산은 위험자산이 되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규제하는 거고 은행 차원에서도 회수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에 맞춰서 집 살려고 하는데 주담대 금리 계속 올리고 있죠. 기준금리 그대로인데도 국채금리 떨어지는데도 주담대 금리 올리고 있죠. 코픽스 금리 떨어지는데도 올리고 있죠. 위험자산이니까 회수하려고. 이거 위험하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지 말라는 걸 해놓고서 그렇지만 억울하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대출 걷어들인다고 하고 있어요. 급하게 갚아야 되는 대출로 인한 부담으로 인한 매물들 나올 수 있죠. 자, 통화승수만 딱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 통화승수가 리먼 전까지는 꾸준하게 가다가 리먼 이후 통화승수가 뚝 떨어졌습니다. 통화승수가 뭐예요? M2 바 본원통화죠. 즉 화폐를 찍어도 그만큼 경제에 돌아가는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 돈이 돌고 있지 않다. 즉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유동성으로 살리는 장으로 바뀌었다. 이 와중에 미국, 유럽 이런 데는 유동성을 찍으면서 GDP 대비 가계부채를 낮췄다. 소득 대비 부채를 억제하는데 성공을 했다. 근데 우리나라는 GDP 대비 가계부채가 계속 올랐죠. 그래서 문제가 큰 상황에서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더욱 선동하고 있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에서 가장 그 폐해를 많이 입은 나라 뽑으라면 우리나라는 손가락 안에 꼽죠. 기축통화도 아니라서 돈을 그렇게 찍지도 못했는데 그 부작용은 가장 크게 나왔다. 왜? 세계적으로 언론 신뢰도 꼴찌인 언론에서 지들의 이익을 위해서 엄청나게 선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통화승수가 떨어지고 있죠. 그렇다면은 세계적으로 취할 조치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돈을 계속 더 찍는다. 대신에 요걸 가지고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지고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이 되지 않으니까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거 기본소득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왜 나오느냐.
양극화가 너무 심하고 삶의 보장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돈을 계속 찍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돈을 찍으면 채권을 발행해야 되죠. 채권을 발행하면 어떻게 돼요? 채권 가격이 떨어지죠.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채권 금리가 올라가죠. 채권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돈을 찍으면서 미친 듯이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장이 펼쳐진다. 그렇게 된다면은 자산시장 거품은 빠지고 사람들의 돈이 예금시장으로 몰려오게 되죠. 그렇게 되는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유동성의 폐해를 인정하고 돈 찍어서 살리는 장을 없애버리는 새로운 시대가 온다고 그랬죠.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뉴노멀이나 그레이트 리셋이란 말 쓰죠. 물론 거기서 유동성에 대한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요 과정 중에 유동성의 폐해를 인정하고 돈을 찍는 것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 왜? 찍어놨더니 폐해만 일어나더라. 물론 뉴노멀, 그레이트 리셋 여기서 나오는 거 세계적인 공조화에서 각국 중심으로 동조하기보다는 각 나라에서 내수시장 살리고 이런 시장으로 바뀐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요런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는 요거는 폐해를 한다고 유동성 바로 없애버리기는 힘든 상황이니까 1차적으로는 이렇게 갈 거다. 그런데 이것이 이어지게 되면은 그 이후에 이렇게 가지 않느냐. 금리가 너무 올라버렸다. 문제가 커지게 되죠. 그렇다면 유동성을 그 뒤에는 어떻게든 억제하고 진짜 그레이트 리셋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결론 뭐예요? 리먼 때보다 위험하다. 특히 우리나라가 부채 그리고 영끌 DSR 40% 넘는 사람이 30% 가까이 된다는 건 엄청난 위기다. 그리고 금융위기 또는 실물위기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금리를 올려버린다. 그러면은 실물위기가 올 수 있는 거고, 금리를 안 올리면 금융위기가 올 수 있는 거죠. 금리에 따라서 금융위기냐 실물위기냐가 갈리게 될 것이다. 어쨌든 지금 위기가 눈앞에 있다. 이 위기는 부채와 자산시장 거품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거품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상이고 부채도 미국 글로벌 금융위기 이상이다. 그런데도 안 위험하다. 아직은 공급 부족이니까. 공급 부족이 무슨 만병통치약이에요. 리먼 때도 공급은 부족이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넘어가지 마라. 세계적인 장을 보고 핵심을 봐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